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벼락에도 암놈 순놈이 있어. 어떤 양반이 늦은 밤 여종을 품고자 부인이 잠든 사이 몰래 여종의 방에 잠입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린 부인이 그를 쫓아와 이를 그르치고 만 양반은 씁쓸해한 심정이 되어 생각했다. 이놈이 여편네 눈치는 빨라가지고 못된 여인은 지혜로서 다루어야지 위험으로서는 다루기 어렵구먼. 머리를 써야 해요, 머리를.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큰 비와 함께 번개, 천둥이 일었다. 양반은 이때다 싶어 여종이 있는 방으로 가는 척하면서 측간에 숨었다. 그러자 부인이 그 뒤를 밟아왔는데 마침 벼락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듯 하였다. 그 순간 양반은 계획했던 대로 부인의 등을 서너 번 세게 손으로 친 다음 재빨리 치마를 걷어 올려 욕을 보이고는 침소에 돌아와 자는 채 하였다. 잠시 후 욕을 당한 부인이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다. 벼락에도 암놈, 순놈이 있다요? 벼락이라고 하여 왜 암수가 없겠소? 남편을 투기하는 여인들에게 수놈 벼락이 때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 후로 부인은 남편의 뒤를 밟지 않았다 한다. 소낙비가 맺어준 인연. 어느 여름날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든 노총각과 이웃집 청산과부가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있었다. 얼마 후 갑자기 억수 같은 소낙비가 내리자 이 둘은 비를 피해 가까운 정자로 함께 뛰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노총각이 가만히 살펴보니 과부의 얇은 모시옷이 소낙비에 젖어 살이 착 달라붙어 속살이 아른아른 비쳐 보이는데 그 자태가 심히 요염하여 노총각의 애간장을 녹이는 것이었다. 참을 수 없는 욕정에 휩싸인 노총각은 에라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청산과부를 끌어안고 엎드렸다. 깜짝 놀란 청산과부가 말하였다. 음이 우째 이런데요? 하늘이 안 무섭소? 이에 노총각이 답하였다. 근께 이렇게 나는 엎드려 땅을 보고 아줌니는 하늘을 못 보게 내가 가려주더란소? 그리하여 마침내 노총각과 청산과부 간에 불이 붙고 말았다. 그 후 서로 나이가 엇비슷한 두 남녀는 살림을 합쳐 자식을 낳고 해로하였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소낙비가 맺어준 연분이라 하였다. 외상술 못 얻어먹은 선달의 소심한 복수. 어느 날 한 선달이 술은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해서 늘 가던 주막에 가서 외상술을 달라고 했다. 여보게 주모? 외상술 좀 먹을랑께 좀 내오시오. 선달의 말에 주모가 퉁명하게 쏘아붙였다. 밀린 외상값 갚을 생각은 하더란고 또 외상을 달라면 어쩐다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주모의 새침한 거절의 말에 하는 수 없이 툇마루 모퉁이에 멀쑥이 앉아있는데 마침 마당에 펴낸 맷밥을 돼지가 와서 마구 먹어대고 있었다. 얼마 후 주모가 나와서 돼지를 쫓아내고선 대뜸 선달을 나무라는 것이었다. 아따 선달님, 돼지가 맷밥을 먹으면 쫓아야지 그냥 계셨소? 징하네 징여! 주모의 투덜거림에 선달이 말하였다. 얼라리요? 나는 저 돼지가 돈 주고 사 먹는 줄 알았지 뭐요. 솔방울 2개에 담긴 깊은 속뜻. 한 농부가 쌀을 꿇어 이웃에 있는 선비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그 집에서도 아침밥을 못 짓고 있었는데 주인 선비가 어딘가 편지를 쓰고 있었다. 아침도 못 잡수셨으면서 무슨 편지를 그렇게 쓰고 계신가며? 오죽 답답하면 이른 아침에 쌀 좀 꿔달라고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단가. 농부는 그럴싸하다 싶어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임자? 우리도 옆집 선비처럼 아무개네 집에다 쌀 좀 꿔달라고 편지나 써 보냅시다 그래요. 그런데 무식해서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냅다 종이에다 쌀섬 2개만 그려보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 회답이 왔는데 뭔가 똘똘 쌓여 있어 풀어보니 솔방울 2개가 있었다. 아내가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물었다. 서방, 그 방울은 무슨 뜻이대요? 그러자 농부가 벌컥 화를 내면서 말했다. 딱 보면 모르는겨. 그러니께 자기네 집도 양식이 딸랑딸랑하니 못 구워주겠다는 것이잖여. 내 거시기가 조상 묘라도 된답디까. 어떤 늙은 나그네가 지방 친구 현감의 서재에서 묵게 되었는데 하루는 깊은 밤에 몸종을 시켜 예쁜 기생을 불러다 함께 자게 되었다. 그런데 닭이 울고 날이 샐 때까지 기생을 품고 있었는데도 약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기생이 짜증스럽게 말하였다. 아따 징하네 징여? 어찌하스까이? 날이 쇳내 거시기가 생원님 조상묘라도 된단가요? 밤새 위아래 묘자리도 못 찾고 시체만 들고 헤매면 웃잔다요? 어서 묻어야 할 것이 아니오? 답답하네 정말 감질만 나게.
그 말에 나그네는 부끄러워 얼굴만 붉히고 감히 기생을 꾸짖지 못했다 한다. 이 방엔 절대 안 들어가지 않을 테요. 나이 어린 신부가 혼례를 마치고 첫날 밤을 맞이하였답니다. 그런데 신랑과 단둘이 밤을 맞이하는 것이 떨렸는지 밤이 늦도록 신방에 들지 않으려고 하지 뭐겠습니까? 이를 보다 못한 유모가 아씨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려 했는데 신부가 뿌리치며 거부하자 유모가 걸머지다시피 해 겨우 신랑 방 앞까지 데려왔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이르러 유모가 문지방을 문고리로 잘못 알고 잡아당기니 당최 열리지 않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이에 신부는 겉으로는 비록 싫은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더딘 것이 실로 불만이라 유모에게 말했죠. 이 문이 열리더라도 나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인께 유모는 절대 문을 열지 말더라고. 그런데 유모가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것은 문고리가 아니라 문지방 같은디? 빼도 박도 못하니 이 어찌하오리까. 추운 겨울 어떤 나그네가 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과부가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방 안으로 불러들였답니다. 그런데 깊은 밤이 되자 기운을 차린 나그네가 주위를 살피더니 슬그머니 과부의 배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잠이 깬 과부가 나그네를 어미 꾸짖었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구해준 은혜도 저버리고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시오? 포도청에 알려 그 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할 것이오. 그런데 이미 나그네의 약물이 과부의 몸 안을 오가고 있던 터라 과부의 몸이 한참 달아오르고 있을 때였지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빼고 그만 일어날 값이오? 그 말에 과부가 나그네의 허리를 감싸 안고는 정색하며 말하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간 정말로 포도청에 알릴 것이오. 단단히 하시오. 이에 나그네가 어찌할 바를 몰라 말하였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이게 바로 진퇴양난이로세 진정 어찌하오리까? 총각 오늘은 왜 소죽통을 빌려가지 않는 겐가? 한머슴이 소죽통을 빌리러 이웃 과부의 집에 갔답니다. 때마침 과부가 엷은 호치마를 입고 창가 봉당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흰 살결에 허벅지가 반쯤 드러난 것을 본 머슴이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약물을 맹렬히 들이밀자 과부가 깜짝 놀라 말하였답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가? 그 말에 머슴이 말했죠. 소죽통을 빌리러 왔다가 우연히 이렇게 되었구먼요. 지금이라도 그만 그칠 값이오? 그 말에 과부는 황급히 두 손으로 머슴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말했답니다. 네 마음대로 시작하고 또 네 마음대로 그치려 하느냐? 정녕 살기 싫거든 그렇게 하거라 이놈아. 그렇게 얼마 후 과부는 그금에 이른 후에야 총각을 풀어주었답니다. 이튿날 저녁이 되어 과부가 울타리 밖에서 다시 머슴을 만나자 아양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답니다. 오늘은 왜 소죽통을 빌리러 오지 않는 겐가? 머슴은 과부의 뜻을 알아차리고 밤이 깊어지자 또 가서 어제처럼 즐겼다고 합니다. 소경 점쟁이의 기가 막힌 점괘. 어떤 소경 점쟁이의 아내가 꽤나 아름답게 생겼는데 이웃집 청년이 추파를 던지는 그녀를 한번 품어보려 하였으나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청년이 하루는 소경을 직접 찾아가서는 그를 속여 말하였답니다. 나는 예전부터 어떤 여자를 사모하여 왔는데 그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서 한번 품어볼까 하오. 당신이 그 남편이 오겠는가 오지 않겠는가 그 집 문 앞에서 한번 점을 쳐주시오. 그 말에 소경이 답하였답니다. 그건 어렵지 않소. 어서 가봅시다 어서. 그러자 청년은 소경의 손을 이끌고 여기저기 여러 모퉁이를 돌아다닌 후 다시 소경의 집 앞으로 왔답니다. 그리고는 소경을 문 옆에 있으라 해놓고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소경의 아내와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얼마 후 문 옆에 앉아 점괘를 뽑아보던 소경이 갑자기 청년을 부르면서 소리치지 뭐겠습니까? 이보시오. 이번 점괘는 여인의 남편이 문 밖에 와 있는 점괘요. 빨리 일을 마치고 냉큼 나오시오. 마누라,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요. 어느 선비가 기생에게 빠져 아내를 돌보다도 못하게 여기게 되었으니 하루는 이를 참다 못한 아내가 선비를 책망하며 말하지 뭐겠습니까? 아내를 박대하고 기생에게 빠지게 된 이유가 대체 무엇이오? 어서 말 좀 해보시오. 아내의 다그침에 능글맞게 허벅지를 극적거리며 선비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란 무릇 서로 공경하고 서로 분별을 가져야 하는 의리가 있지요. 하물며 아내는 존귀하여 함부로 욕정을 풀 수 없으나 기녀는 욕정이 날 때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음탕한 일에도 마음껏 재미를 다할 수 있어. 자연이 허물없고 가깝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오. 그리고 말이오. 가족끼리는 그러는 것이 아니오. 남편의 터무니없는 말에 크게 노한 아내가 남편을 사정없이 때리며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 공경해 달라고 했소? 분별을 가져달라고 했소?
가족이다 생각 말고 제발 좀 나도 함부로 다뤄주시오. 제발. 요렇게럼 때리는 것이면 나도 좀 때려주시오. 어떤 양반이 처와 첩을 한 집에 두고 지냈는데 날마다 처와 첩이 싸우기만 하였답니다. 하루는 남편이 출타한 사이에 또 싸우기에 돌아온 남편이 처와 첩을 불러 꾸짖으며 말하였답니다. 부인들은 어째서 날마다 싸움만 하고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게요? 그러더니 순간 첩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의 법도가 있거늘 어찌 첩이 되어 정실 부인에게 대드는 것이냐? 이런 첩은 때려 죽여야 마땅하도다. 그렇게 남편은 첩의 머리채를 끌고 건너방으로 들어갔지 뭐겠습니까.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괴상하게 생각한 본처가 건너방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바야흐로 남편과 첩이 합체를 하느라 한창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화가 난 본처가 방 안으로 뛰어들며 말하였답니다. 요렇게럼 때릴 거면 나도 좀 때려주시오. 밤새 맞아도 원이 없겠구먼. 태풍인데 어느 포구면 어떠하냐. 한나그네가 통영포구에 있는 이름난 기생집을 찾아갔다. 너를 한번 품는 값이 얼마인고? 모풍이면 30냥, 폭풍이면 50냥, 태풍이면 100냥인데. 얼라리여, 과연 포구다운 계산법이 참으로 재미지는구먼. 그렇게 흥정을 마친 두 남녀는 우선 무풍에서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기생은 마치 나무등골처럼 움직이질 않았다. 이보게, 송장이 아닌 다음에야 좀 움직여줘야 할 게 아닌가? 나그네의 불만스러운 투정에 기생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모풍은 원래 이래예. 그럼 폭풍으로 하자. 그러자 기생이 몸을 심히 굽이치기 시작하니 사내는 크게 흥이 나서 소리쳤다. 그럼 이번엔 태풍으로? 순간 굉장한 진동에 나그네의 나룻배가 갈팡질팡하더니 이내 기생의 엉덩이로 쑥 들어가 버렸다. 순간 깜짝 놀란 기생이 외쳤다. 손님, 거긴 포구가 아니라예. 어서 빼세요. 시끄럽다. 태풍인데 아무 폭우면 어떠냐? 이 여자가 너의 부인인가? 한선비가 어느 날 그의 부인과 함께 산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발을 헛디뎌 그만 연못에 빠지고 말았다. 졸지에 부인을 잃은 선비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선 어린 여종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여자가 내 부인이냐? 선비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니옵니다. 다시 기생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여자가 내 부인이냐? 아니옵니다. 산신령이 다시 양반집 교수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여자가 내 부인이냐? 아니옵니다. 선비의 정직함에 감동한 산신령은 그의 부인을 살려줌과 동시에 새 여자를 선비의 첩이 되게 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이웃 선달이 예쁘기로 소문난 자기 부인을 두고도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그의 부인과 함께 산속을 거닐다가 부인을 연못에 밀어 빠뜨렸다. 욕심 많은 선달은 예쁜 여자들을 상상하며 산신령을 애타게 기다렸다. 얼마 후 과연 산신령이 나타났다. 만면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지춤을 끌어올리던 산신령이 선달에게 말했다. 고맙구나, 선달아. 지금부터 외눈박이를 죽입시다. 어떤 주막의 주인이 행방 때마다 아내에게 보내는 암호의 말이 있었는데 바로 외눈박이를 죽입시다라는 말이었답니다. 무릇 눈이 하나밖에 없는 외눈박이라 함은 대개 남자의 소중이를 말하는 것이었으니 그 말인즉슨 교합을 하자는 말이었죠. 어느 날 밤 삼경이 되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였답니다. 이제 외눈박이를 죽이는 것이 어떻겠소? 남편의 말에 아내가 온몸을 베베 꼬우며 말하지 뭐겠습니까? 윗방의 나그네들이 아직도 깊이 잠들지 않았으니 사경쯤 되면 틈을 봐서 죽이는 것이 어떻겠어? 때마침 윗방에 있던 나그네 중 눈이 하나밖에 없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일어나서는 함께 자고 있던 여러 나그네들을 흔들어 깨우며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커야 할 건 작고 작아야 할 건 크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버선 한 켤레를 만들어 남편에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버선을 신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버선이 작아서 발이 들어가질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남편이 버선을 휙 하고 집어던지는가 싶더니 혀까지 끌끌 차며 아내를 크게 책망하지 뭐겠습니까? 당신의 재주는 참으로 기괴하구려. 마땅히 좁아야 할 건 너무 넓어서 쓸모가 없고 마땅히 커야 할 건 좁아서 발에 맞지 않으니 무슨 놈의 재주가 이 모양이요? 그 말에 아내가 얼척이 없다는 듯 말하였답니다. 무엇이요? 당신의 물건은 어떠한 줄 아시오? 길고 굵어야 할 건 작아서 쓸모가 없고
마땅히 작아야 할 발만 나날이 커간께 그게 무슨 꼴이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쓸모없는 물건을 책망하며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가 저리 길면 내 원이 없지. 어느 선비가 슬하에 5살 난 딸 하나를 두었는데 매우 총명했다. 어느 날 밤 선비 부부가 일을 치르는데 어린 딸이 깨어나 아버지의 약물을 보고 말하였다. 아버지, 그것은 무엇이래요? 무안해진 선비가 다급히 얼버무리며 말하였다. 이것은 꼴이요. 꼴이 알지? 며칠 뒤 마구간에서 말의 약물이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을 본 딸이 급히 어머니를 부르며 말하였다. 어머니, 아버지 꼬리가 왜 저기 달린 거야? 이에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말하였다. 저것은 말의 꼴이지 아버지의 꼬리가 아니오. 네 아버지 꼬리가 저 말꼬리처럼 클짝시면 내 무슨 원이 있겠어? 은큼한 김초시의 이쁜 여종 달래기. 하루는 여종 곱단이가 담벼락 밑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는데 엉큼한 김초시가 위로해주는 척 곱단이에게 물었다. 예, 곱단아. 너 왜 그리 울고 있느냐? 마당새 놈이 저를 희롱하고는 달아났어요. 그러자 김초시가 슬쩍 곱단이의 손을 잡더니 물었다. 이렇게 말이더냐? 그것보다 더 했사와요. 이번에는 김초시가 곱단이를 슬쩍 끌어안더니 말했다. 이렇게 말이더냐? 그것보다 더 했지요. 그 말에 김초시가 곱단이 가슴에 잽싸게 손을 넣으며 말했다. 이렇게 말이더냐? 이것보다 더 했지요. 그러자 김초시가 곱단이의 허벅지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이렇게 말이냐? 예, 바로 그렇게 했사와요. 저런 몹쓸 놈이 있나? 그래서 가만히 있었단 말이냐? 그러자 곱단이가 김초시의 따귀를 후려갈기며 말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귀를 날려줬지 뭐겠어요? 갑과 을 둘 다 그렇고 그렇다. 어느 하루 갑과 을 두 사람이 옥중에 함께 있었는데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대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먼저 갑이 을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죄로 이렇게 되었소? 나는 엎드려 자다가 이렇게 되었지 뭐겠소. 그 말에 갑이 의아해하며 물었답니다. 아니, 엎드려 잔 것도 죄가 되는 법이 있었소. 갑의 물음에 을이 멋쩍어하며 말하는 것이었답니다. 내 배 밑에 사람이 있었지 뭐겠소. 거참. 그러면 당신은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소? 을의 물음에 갑이 답했답니다. 나는 어떤 밧줄의 끝을 잡고 간 이유로 왔지요. 아니 밧줄을 잡은 것도 죄가 된단 말이오. 나라법이 어쩜 이리도 팍팍하오? 그러자 갑이 싱긋 웃으며 답했답니다. 밧줄 끝에 어떤 짐승이 매달려 있었지 뭐겠소. 사연인즉 을은 남의 유부녀를 간통하여 들어왔고 갑은 남의 소를 훔치다가 들어온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갑과 을은 서로의 등을 토닥거릴 뿐 아무 말이 없었답니다. 바람아 제발 쉬지 말고 불어다오. 어느 시골에 음사를 즐기는 사내가 있었다. 매일 밤 아내에게 갖가지 기교로 쾌락을 선사하니 아내 또한 그 맛에 재미가 들었다. 하루는 사내가 마당에 괴목나무에 아내를 묶어놓고 음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흥분이 극에 달하려는 순간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다. 사내는 당황한 나머지 나무에 묶인 아내도 잊은 채 불을 끌어갔다. 때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사내를 도와 불을 끄려는데 들고 있던 부채가 신경 쓰여 둘 곳을 살피다. 마침 나무에 구멍이 보이길래 그 구멍에 부채를 냅다 꽂아놓고 불을 끄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따금씩 바람이 불 때면 구멍에서 야릇한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이 구멍은 다름 아닌 아내의 옥문이었던 것이다. 잠시 후 살랑바람이 강풍으로 변해 부채가 요동치니 그렇지 않아도 흥분이 오를 대로 오른 아내가 그 흥을 버티지 못하고 외쳤다. 바람아 쉬지 말고 불어라. 초가삼간 타든 말든 제발 쉬지 말고 불어라. 관찰사가 되려 이러는 것이죠. 조오늘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조오늘은 항상 이른 새벽에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하루는 관내 9년을 순시하던 중 배천에 이르러 하루를 묵어갈 일이 있었답니다. 조오늘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이 되자 갑자기 밖에서 조오늘 하며 염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잠을 깬 조오늘이 방문을 열어 주위를 살피니 배천 현감 박희문이 먼 산에 합장을 하고 염송을 하고 있지 뭐겠습니까? 아니 현감, 지금 뭐 하시는 게요? 이른 새벽부터. 이에 박희문이 배시시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관찰사께서는 아미타불을 염송하여 성불코자 하시니 저는 조오늘을 염송하여 관찰사가 되고자 그리하였나이다. 그 말에 조오늘은 그를 눈여겨 두었다가 훗날 조정의 그를 황해도 관찰사로 청거하였다고 합니다.
손이 셋인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요. 어떤 총각이 이웃에 사는 여인을 사모하다 여인의 남편이 멀리 나가게 된 틈을 타서 그 여인과 상통을 하였다. 그러나 여인은 탄로날 기미가 보이자 두려웠던 나머지 총각을 강간죄로 관아에 고소하였다. 이에 사또가 여인에게 물었다. 저 사내가 너를 범하려 할 때 왜 그를 막지 않았는고? 사또의 말에 여인이 원통해하며 말하였다. 저 총각이 쇳내를 범할 적에 한 손으로 저희 두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저희 입을 막고 또 다른 한 손으로 그의 물건을 집어넣으니 저와 같이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어요? 그 말에 사또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곧 크게 노하며 말했다. 천하에 손이 세 개나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고? 너는 무고의 율을 면치 못할 것이야. 사또의 불호령에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실은 저의 손을 잡고 입을 막은 손은 저 총각의 손이지만 저 사람의 물건을 집어넣은 손은 제 손이었구먼요. 여인의 말에 사또는 책상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한다. 어느 것이 내 상전의 이빨이더냐. 유랑하던 한선비가 어느 기생과 사랑하다 이별하게 되었다. 이에 기생이 슬피 울며 말하였다. 서방님, 이제 가면 언제 오겠소? 원컨대 이빨 한 개라도 정표로 남겨두고 가시오. 당신 이빨을 남편 삼아 평생 수절하고 살 것이오. 이에 크게 감격한 선비가 당장에 생리 하나를 빼어주고 길을 나섰다. 한참을 길을 걷다 보니 불현듯 이유 모를 눈물이 솟구쳐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때마침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이를 보고 우는 까닭을 묻는 것이었다. 이보시오. 어찌 이리 슬피 우시는 게요? 그게 말이오. 내 어떤 기생을 사랑하다 헤어졌는데 아직도 그 회포를 잊을 수가 없어 이리 우는 것이 아니겠소. 선비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 얼마 전 자기가 취했던 바로 그 기생이 아닌가. 괘씸했던 나그네가 당장에 종을 보내 자신의 이빨을 찾아오게 했다. 이에 기생이 한 주머니나 되도록 모아놓은 이빨을 던져주며 말했다. 어느 게 내 상전의 이빨이냐? 어린 신랑과 나이든 신부. 어떤 양반이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들은 며느리보다 나이 어린 신랑이었다. 혼례를 치르고 난 뒤 아들만 먼저 집으로 데려오고 그 후에 태기를 하여 며느리를 집으로 들이기로 하였다. 얼마 후 그날이 되어 이웃 사람들과 사돈을 초대해 성대하게 잔치를 열고 있었다. 그런데 좀 전까지 즐거워하던 어린 신랑이 집에 들어선 며느리를 보자 냅다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더니 어린 신랑이 여러 빈객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신부를 가리키며 말하는 것이었다. 일전에 나를 눕혀선 팔로 꽉 끌어안고 다리로 나를 끼고 무겁게 내리 누른 후 자기의 오줌 누는 물건으로 밤새도록 내 것을 문지르면서 내 배 위에다 숨을 헐떡이며 사람을 못 견디게 한 여자가 뭐하러 여기까지 또 온 게야. 아이고 무서워라. 그 말에 빈객들이 웃음을 참으며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한다. 당신은 낮과 밤이 어찌 이리 다르오. 회계 이황 선생이 하루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일장훈계를 하고 있었다. 모름지기 사내란 점잖음을 제1의 덕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이때 갑자기 이황 선생의 부인이 방문 앞에서 들어가기를 청하였다. 영감, 내 잠시 들어가도 되겠소?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어서 들어와 보시구랴. 방 안에 들어온 부인이 말하였다. 제가 밖에서 들으니 점잖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왔지요. 부인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황 선생에게 되물었다. 어찌 영감은 밤과 낮이 그렇게 다르오? 부인의 말에 이황 선생과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아니, 부인은 대체 뭔 말이 하고 싶은 것이오? 부인은 이황 선생의 눈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짐짓 크게 소리쳤다. 당신은 밤만 되면 저한테 자꾸만 덤비면서 낮만 되면 점잖음을 찾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요? 한마디 해악의 말에 담긴 미덕. 어느 신랑이 처가에 갔는데 처남댁이 반가워하며 인사를 마친 후 밥을 지어 대접하고 그 옆에 서서 제삼 간곡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반찬은 없지만 맛있게 잡수시오잉. 이에 신랑이 대답을 하고 첫 숟갈을 들어 씹는데 씹자마자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밥 안에 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처남댁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무안해하며 말하였답니다. 쌀에 어찌나 돌이 많은지 여러 번 잃었는데도 돌이 나온단가요? 이를 어찌해야 했을까이? 이 말에 곧 신랑은 대수롭지 않은 듯 웃으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쌀이 더 많구만요. 괜찮어라. 신랑의 말에 그제야 처남댁에 굳었던 얼굴이 펴지며 미소를 보였으니 한마디 해악의 말로 훈훈한 밥상머리가 되었지 뭐겠습니까?
내 방귀를 어디서 가로채시오. 어떤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뵙게 되는 날이었답니다. 짙은 화장에 곱게 차려입은 신부가 대청에 나오자 일가 친척 모두가 입을 모아 그녀를 칭찬하였죠. 그런데 신부가 시부모 앞에 나아가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답니다. 긴장한 나머지 그만 뽕하고 방귀를 뀌고 말았지 뭐겠습니까. 이에 친척들 모두 웃음을 참고 서로 돌아보기만 하였는데 이를 보다 못한 신부의 유모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쇳내가 워낙 늙어서 엉덩이가 허하여 방귀를 뀌었으니 송구하기 그지없구만요. 부끄럽습니다요. 유모의 사죄의 말을 가상히 여긴 시부모가 그녀에게 비단 한 피를 상으로 주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신부가 와락 그 비단을 빼앗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방귀는 내가 끼었는데 유모가 왜 상을 받소? 비단일이 가져오시어서. 이에 철부지 신부를 보고 있던 사람들 모두 입을 다물고 돌아앉아 키득거릴 뿐이었답니다. 서로 마주 볼 뿐 할 말을 잇다. 어느 양반이 이튿날 산소에 벌초하러 가게 되어 여종에게 새벽밥 지으라 분부하고 안방에서 잠을 잤다. 이에 여종은 이튿날 새벽 일찍 밥을 지어놓고 상전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동력 하늘이 밝아와도 아무런 동정이 없자 여종은 조용히 방문을 빼꼼히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상전 부부는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교합이 한창이었다. 여종은 감히 조반을 드시라는 말도 못하고 한숨만 내쉬며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해가 떠올랐다. 때마침 집안의 닭들이 뜰 아래로 내려와서는 암수가 짝을 맞춰 교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여종이 분기탱천하여 교합하는 닭들을 냅다 걷어 차며 말했다. 니놈들도 산소에 벌초 간다냐? 뭐 한다고 합체를 하고 지랄이여 지랄은? 여종의 말에 상전 부부는 서로 멀뚱멀뚱 쳐다볼 뿐 할 말을 잇지 못하였다. 물맛이 서로 다르다. 깊은 밤 어느 부부가 유치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서방님께선 요즘 웬일로 우물가에 얼씬도 않으시오? 임자 우물이 너무 깊어 그렇소이다. 뭐시여, 그게 어찌 내 우물 탓이다요. 서방님 두레박 끈이 짧은 탓이제? 긁고 우물이 깊기만 한 게 아니라 물도 메말랐더구만. 그거야 서방님 두레박질이 영 시원찮아 그런 거 아니겠시요? 얼랄라? 이웃 쌤에선 내 두레박질에 물만 펑펑 쏟던데 뭔 소리를 그렇게 한랴? 뭐시여, 나 몰래 옆집 샘을 이용하셨단 말이여? 그럼 어떡할게요? 임자 샘물이 메마르니 한번 이웃 샘을 잠깐 이용했지? 그런데 말이요 서방님,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라? 이웃 두레박은 이 샘물이 달고 시원타고 벌써 몇 달째 애용 중이지라? 이놈의 여편네가 뭐시여? 그렇게 서로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막장 부부는 시원찮은 두레박과 우물을 원망하며 밤새 서로의 머리를 쥐어뜯고 피 터지게 싸웠다 한다. 자식놈이 다 잘한 줄 알았는데. 묵제 홍원필에게는 홍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계집종들과 정분나는 것을 즐겨하였답니다. 하루는 여름밤 무더위에 여러 여종들이 더위를 피하려 대청마루에서 흩어져 자고 있었답니다. 이를 본 홍섬이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나체로 방을 나와서는 여러 여종 가운데를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늘 사통하여 오던 여종을 더듬어 찾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 마침 그의 아버지 홍원필이 잠이 깨어 대청마루 쪽을 바라보다가 아들을 발견하고는 부인에게 말했답니다. 얼라리오, 나는 섬이가 이미 장성한 줄 알았더니 이제야 비로소 엉금엉금 기는 방법을 터득하였네 그려. 이 말을 듣고 아들 홍섬이 놀라고 부끄러워 방 안으로 달아나 버렸지 뭐겠습니까. 이웃집 김서방은 잘만 하더라.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음모가 심이 길어서 마치 말갈기와 같았답니다. 그래서 매번 방사를 할 때면 남편이 손가락으로 음모를 정성스럽게 갈라 해친 후에야 합체를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방사를 하려 남편이 음모를 정성껏 해치고 있었는데 흥분한 여인이 움찔하는 통에 그만 남편의 손톱이 거시기를 스쳐 생채기가 나고 말았지 뭐겠습니까. 이에 너무나 아팠던 나머지 아내가 남편을 두 발꿈치로 걷어 차내면서 말했답니다. 이웃집 김서방은 털을 가르지 않고도 그 놈만으로도 잘 찾고 잘만 하던데? 아이고 이진상아, 언제 그렇게 할겨? 이 말에 대노한 남편이 아내의 말갈기를 한 움큼 잡아 뽑으며 말하였답니다. 이놈의 여편네 아주 민둥산을 달리게 만들 것이구먼. 아버지, 걔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선비 부부가 하루는 부슬부슬 비는 오고 어린 아들은 마침 밖에 나가고 없어 딱히 할 짓도 없고 하니
대낮부터 합체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마침 아들이 대문을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어서 나와보시어요. 그러자 다급해진 선비가 소리 질렀죠. 지금은 편지를 쓰고 있으니 다 쓰고 곧 나간다고 일러라. 잠시 후 선비가 합체를 다 마치고 사랑방으로 나와 시치미를 뚝 떼고 기다리던 손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때마침 마당 한 구석에서 개들이 열심히 합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개들의 그 짓을 바라본 아들이 큰 소리로 탄식하며 말하지 뭐겠습니까? 아버님, 지금 걔도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사옵니다. 무덤 앞에서 부채질하는 수절 과부의 반전사연. 어느 선비가 깊은 밤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날도 어두운데 주위에 인가도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선비는 한참을 당황스러워하며 산길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무덤 앞에서 쉼없이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순간 선비는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건 니시오? 귀신이요? 사람이요? 그러자 여인이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거 딱 보면 모르시오. 사람 아니오. 사람. 귀신이 아니라는 말에 한시름 놓은 선비가 물었다. 헌데의 야심한 밤에 남의 무덤 앞에서 대체 뭐라는 것이오? 남의 무덤이라뇨? 이건 얼마 전 죽은 제 남편의 무덤인 것을.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남편의 무덤 앞에서 부채질은 왜 하는 것이오? 선비의 물음에 여인이 정색하며 말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저에게 신신당부한 말이 있지요. 무덤에 흙이 마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딴 놈에게 시집가지 말라고. 처녀 뱃사공과 나그네의 기싸움. 한 나그네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일이 있었다. 노를 젓는 뱃사공이 예쁜 처녀인 걸 알아본 나그네가 엉큼한 말장난을 하기 시작했다. 여보, 배 좀 살살 흔들어 줬소. 서방님 힘드네 그려. 나그네의 말에 처녀 뱃사공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뭔데? 내가 왜 그쪽 마누란데? 그야 내가 당신 배 위에 올라탔으니 그대가 내 마누라가 아니면 뭐겠소? 뭐라카노? 얼마 뒤 배가 강가에 도착하자 나그네가 만족스러운 듯 박장대소하며 배에서 내리니 처녀 뱃사공이 유유히 노를 저어가며 말했다. 아들아, 잘 가거레이. 이 말에 나그네가 가던 길을 멈추고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왜 당신 아들이오? 처녀 뱃사공이 희죽거리며 말했다. 임마, 네가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아들이지 뭔데? 남편이 술을 끊지 않는 기막힌 이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남편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그런 남편을 보다 못한 아내가 말했다. 서방님, 술 좀 작작 드시오. 건강도 건강이지만 계속 이러다간 술값 대느라 집안 살림 거덜나게 생겼소. 아내의 핀잔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이깟 술 얼마나 한다고 이리 호들갑이오. 당신 얼굴에 바르는 분값에 비하기나 하겠소. 서방님, 저 하나 만족하자고 얼굴에 찍어 바른답니까? 그게 다 서방님을 위해 그리하는 것인데 뭐 좀 알고나 말하시오.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잘 됐구먼 그래. 이제 더 이상 분을 살 필요가 없겠구려. 술만 마시면 당신이 그리 이뻐 보이니 말이오. 수절 과부와 나그네의 하룻밤. 한 나그네가 날이 어두워져 잠 잘 곳을 찾고 있었다. 한참을 헤매다 운 좋게 어느 외딴 민가를 발견하고 묵어가기를 청했다. 계시오?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날은 저물고 갈 길이 멀어 하룻밤만 신세치겠소. 그러자 안주인이 방문을 빼꼼히 열고선 말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외간 남자를 재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시지요. 이 산골 어디서 잘 곳을 찾는단 말이오? 부디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시오. 나그네가 연신 사정하니 잠시 후 여인이 말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마침 건너방이 비었으니 묵어가시지요. 고맙소 부인. 그리고 선비님, 왜 그러시오 부인? 혹여나 혼자 사는 수절 과부 잡아뜨려 볼 거라고 수작 부리시면 개 같은 놈이니 아예 엄두도 내지 마시어요. 아무렴요. 그럴 리가 있겠소. 내 뼈대 있는 가문의 유생으로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오. 걱정하지 마시오. 내 인제 그만 들어가서 몸 좀 뉘어야겠소. 그럼 이만. 그렇게 나그네는 고맙다고 말한 뒤 건너방에서 골아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선비는 과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넨 뒤 곧장 길을 떠났다. 그러자 선비의 뒤통수에 대고 과부가 퉁명스럽게 외쳤다. 개만도 못한 놈. 마누라에게 쫓겨난 우픈 사연. 어느 양반가 교수가 길을 가다 저작거리에 앉아있는 거지들을 보고 말을 걸었다. 넌 나이가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어찌하여 길거리에서 이리 빌어먹고 있느냐.
제 나이 32인데 밥 차려달라고 했다가 마누라한테 쫓겨나 거지로 살고 있습죠. 여인은 혀를 끌끌 차며 옆에 앉아있는 거지에게도 똑같이 물었다. 저는 올해로 50살이온데 이사 가는 날 저를 버리고 갈까 두려워 장롱에 숨어 있었는데 그만 장롱을 버리고 가는 통에 이 꼴이 되었지요. 여인이 씁쓸한 웃음을 짓더니 다시 그 옆에 나이 많아 보이는 거지에게 물었다. 저들은 그렇다 치고 너는 자식들한테 한창 효도 받으며 살 나이인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자 나이 많은 거지가 말했다. 옳죠. 팔순 잔치까지 하였습죠. 헌데 마누라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며 쫓아냈습니다. 졸지의 도인의 기가 막힌 답변. 울고 있는데 한 여인이 깊은 산속에서 도사를 모시며 함께 수련하고 있었다. 그녀의 스승은 삼라만상의 이치를 모두 깨친 사람이었다. 하루는 여인이 갑자기 억울한 듯 스승에게 물었다. 이 여자가 스승님, 내 부인이냐? 왜 여인네는 여러 남자와 잠자리하면 닳고 다른 걸레라 욕하고 반대로 여자가 내 남정네들은 여러 부인이냐? 여자와 잠자리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 추켜 세우는 겁니까? 그러자 스승이 눈을 감고 고뇌하는 새 여자를 선비의 잠시 후 대답했다. 자물쇠 하나가 여러 개의 열쇠로 열린다면 그 자물쇠가 과연 쓸모 있는 것이겠느냐? 하물며 열쇠 한 개로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면 그것은 만능 열쇠나 진배 없으니 추켜 세워짐이 마땅한 이치 아니겠느냐? 어느 노부부의 동상이 멍때렸다. 어느 마을에 예순이 훌쩍 넘은 어느 동갑내기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한평생 서로를 아끼며 살아왔고 그런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음 시간에 성성한 한 도인이 찾아와 호리병을 주며 말했다. 구독과 좋아요, 평생 알림 서로만 설정 보며 살아온 부탁드립니다. 것에 더 감동하여 재미있는 이 이야기를 호리병을 원하신다면 선물로 다음 주겠소. 동영상과 두 추천 가지 소원을 동영상 꼭 들어줄 시청 것이니 바랍니다. 신중하게 감사합니다. 소원을 비시오. 그러더니 도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잠시 후 할머니가 먼저 호리병을 문지르며 말했다. 대궐 같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구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부부가 살던 허름한 초가집이 커다란 기와집으로 변했다. 그 모습에 할아버지가 재빨리 할머니가 들고 있던 호리병을 빼앗더니 외쳤다. 이제 이 할망구 말고 젊고 싱싱한 아내와 한번 살아보고 싶구먼. 30살은 나보다 어렸으면 원이 없겠구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할아버지는 30년이나 폭삭 늙어버렸다. 남편이 꿈꿔온 평생의 소원. 어느 고을에 여자를 매우 밝히는 선비가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생집을 드나들었으니 어느 날 이를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말했다. 서방님, 여자가 그리도 좋으십니까? 아무리 그렇기로써니 허구한 날 기생집만 드나들고 아내인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니 이 어찌 원통하지 않겠소? 이대로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을 것 같소. 내 지금 당장 절로 들어가 삭발하고 비구니가 되어버릴 것이오. 이렇게라도 하면 남편이 겁을 먹고 정신을 차릴까 싶어 협박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말한 것이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기뻐하며 부인에게 말했다. 잘 생각하시옵소. 내 이제야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구려. 소원이라니요? 내 비구니를 안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이제야 이룰 수 있게 되었구려. 고맙소, 임자. 당신 뜻을 꺾지 않으리다. 알몸으로 길거리에 나선 여인. 한 여인이 산에서 수련하는 도사에게 신비한 약초 하나를 받았다. 이것을 먹으면 내 몸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을 것이다. 대신 내가 입은 옷은 투명하게 만들어 주지 못하니 약효를 보려거든 옷은 모두 벗어야 하느니라. 약초의 효능이 궁금했던 여인은 약초를 먹고 옷을 훌렁 벗은 뒤 길거리를 걸어다녔다. 그런데 보이지 않을 거라는 도사의 말과 달리 그녀를 본 남정네들이 발정난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드는 것이었다. 속았다고 생각한 여인은 그 길로 도사를 찾아가 화를 내며 말했다. 도사님, 약초를 먹으면 제 몸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약초를 먹고 알몸으로 길에 나갔는데 많은 남정네들이 저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그러자 도사가 말했다. 그놈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니라. 위험하고 엉큼한 나그네.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 날이 어두워져 잘 곳을 찾고 있었다. 한참을 헤매던 나그네가 겨우 초가집 하나를 발견하고 유숙을 청하였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선비의 부름에 잠시 후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 여인이 빼꼼히 쳐다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시오? 날도 저물고 길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 오늘 하루 묵어갈 수 있겠는가? 선비의 간곡한 청에 여인이 말했다. 송구하오나
저희 집은 방도 하나인데다 딸년과 저 단둘이만 있어 사내를 드리는 것은 아니될 말입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시지요. 초행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이 어찌 위험하지 않겠는가? 오늘만 부탁하네. 선비의 통사정에 한참을 뜸을 들이던 여인이 말했다. 그럼 오늘만 주무시고 가시지요. 이리하여 한 방에서 어머니, 딸, 선비 3명이 자게 되었다. 깊은 밤이 되어 여인이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는데 딸과 선비만 한 방에 남겨두는 것이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었다. 얘야, 예, 어머니. 내가 뒷간에 가야 하니 혹시라도 선비가 수작을 부리거들랑 내가 시킨 대로 하거라. 네, 어머니. 선비가 너의 입술을 훔치면 오이오이 하고 가슴을 더듬으면 사과하고 허벅지를 만지거들랑 배라 하고 너의 전복을 만지거들랑 참외라고 외치려무나. 네, 어머니.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여인은 뒷간으로 갔다. 잠시 후 볼일을 다 보고 방 앞에 막 왔는데 방 안에서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아다. 저승으로 간 두 여인. 두 여인이 죽어 염라대왕 앞에 불려 나와 있었다. 한 여인이 말했다. 전 결혼 전에도 수처녀였고 결혼 후에도 서방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허허, 갸륵한지고 여기 이 열쇠를 바꿔라. 이게 무슨 열쇠죠? 그건 천당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여인이 벌벌 떨면서 염라대왕에게 말했다. 전 혼인 전에도 수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즐겼고, 혼인 후에도 남편 몰래 많은 남자와 놀아났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허, 고향 것. 헌데 그 많은 남자가 왜 그리 너를 안고 싶어 한 것이더냐? 제가 낮에는 양반집 교수같이 도도하다가도 밤만 되면 기방의 기생보다도 농염했기 때문이지요. 가만히 듣고 있던 염라대왕이 다급히 품고 있던 열쇠 하나를 꺼내 여인에게 주었다. 대왕님, 설마 이것은 지옥문을 여는 열쇠? 그러자 염라대왕이 말했다. 아니다. 그건 내 방 열쇠니라. 하룻밤 쉬어가도 되겠소. 방랑시인 김삿갓이 하루는 해가 저물어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다. 마침 큰 집이 눈에 띄어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여기는 여관이 아니니 저 건너 객주집으로 가보시오. 그러자 김삿갓이 주인에게 물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주인께서는 이 집에서 몇 대째 살고 있는 것이오? 16대째 쭉 살고 있습죠. 주인의 대답을 듣고서 그가 또 물었다. 그럼 그 16대가 지금 다 생존해 계시는 게요? 그야 다 세상을 뜨셨지요. 그 말에 김삿갓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도 살다가 언젠가는 갈 것이 아니겠소? 따지고 보면 당신도 나그네요. 나도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같은 처지에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집주인은 재치 있는 김삿갓의 말을 듣고는 껄껄껄 웃더니 하룻밤 유숙을 허락하였다. 얼마면 되겠소? 어느 고을에 의술이 뛰어난 의원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도 살려낼 만큼 명의로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뛰어난 의술과는 달리 속이 옹졸하고 돈만 밝혀 평판은 그리 좋지 못했다. 하루는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이웃 마을 양반댁 아들을 이틀 만에 살려냈다. 홍 의원, 내 아들을 살려줘 정말 고맙네. 변변치 못하지만 정성껏 준비했으니 받아주시게. 안주인이 내놓은 것은 비단 주머니였는데 이를 본 의원이 곧 언짢은 얼굴을 하더니 말했다. 부인, 저는 물건으로는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돈으로 주심이 어떠하실는지요? 흠칫 당황한 부인이 비단 주머니를 집어들며 말했다. 얼마를 드리면 섭섭하지 않겠는가? 10량이면 되옵니다. 그 말에 부인이 잠자코 비단 주머니를 열더니 10량을 꺼내주며 말했다. 여기 있네 10량. 그렇게 말하고는 엽전 가득한 비단 주머니를 들고서 쌩하고 나가버렸다. 마님들의 은밀한 사생활. 하루는 대감 부인 넷이 모여 앉아 비밀 얘기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글쎄, 난 젊은 사내만 보면 아랫도리가 굼실굼실거려 정신을 못 차린다오. 양반으로 태어나길 망정이지 기생으로 태어났으면 사내 꽤나 잡아먹었을게요. 어마나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게요? 저는 그놈의 술만 보면 그리도 정신을 못 차리지 뭡니까? 매일 밤 대감 몰래 장롱 속에 숨겨둔 소주를 꺼내 혼자 홀짝홀짝 마시는데 목구멍을 애태우며 넘어가는 그 짜릿한 맛이라니? 저는 참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버릇이 있지 뭐겠어요. 그날만 되면 저도 모르게 남의 집 탐나는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도지지 뭐겠어요.
어찌나 탐나는지. 그렇게 서로의 비밀을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대고 있는데 정작 황대감 부인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열심히 듣고만 있는 것이었다. 부인께서는 어찌 저희들 얘기를 듣고만 있으셔요? 들려줄 얘기가 없으신 게요? 황대감 부인이 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물론 제게도 있지요. 저는 남 흉보는 게 남자랑 거시기 하는 것보다 좋습디다. 지금 당장 다른 곳에 가서 마님들의 비밀을 안주 삼아 실컷 흉을 보고 싶어 벌써부터 이놈의 궁둥짝이 들썩거리지 뭐겠어요. 아빠 등에서 자겠어요. 달도 밝은 어느 깊은 밤, 한 부부가 어린 아들 몰래 교합을 하고 있었다. 부부의 흥이 극에 달해 절정을 맛보려는 그 순간 곁에서 자고 있던 어린 아들이 잠에서 깼다. 순간 깜짝 놀란 남편은 아내의 배 위에 그대로 엎어져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던 아들이 괴상한 듯 물었다. 아빠, 왜 엄마 배 위에 엎드려 있어요? 딱히 핑계댈 말이 없었던 아버지가 떠듬거리며 말했다. 벼룩이 깨물어서 말이지. 그래서 여기 피해와 있느니라. 그러자 아들이 아빠의 등을 기어 오르며 말했다. 아빠, 그럼 나도 벼룩이 깨물면 안 되니 아빠 등에 엎드려 자겠어요. 짧은 이야기 모음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